자, 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 정보처리기사 필기. 자, 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3장 통합 구현 및 소프트웨어 패키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 이제 전 시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거에 대한 내용, 절차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을 쭉 다뤄봤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년까지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하는 통합 구현할 때 개발 환경이라든가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징하는 기술이라든가 패키징하는 어떤 실무적인 어떤 실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오픈 소스로 돼 있는 어떤 툴들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우리가 배우는 이 정보 처리 기사는 국가 기술 자격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쓰는 국가기술 자격인데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나라 게 없어요. 이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툴이라든가 우리 개발하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 소프트웨어 패키징 할 때 쓰는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들이라서 대부분 다 미국이죠. 미국에서 제공하는, 미국에서 개발한 솔루션들. 사실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그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맨 처음에 발전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사실 시험에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지는 사실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실제 현업에서 쓰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일단 우리가 이제 테스트까지 끝났으니까 실제 이제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어떤 통합하고 여러 가지 모듈이나 어떤 기능이나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도 다 테스트해보고 통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빌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패키징도 하고 배포를 해야겠죠? 그죠?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쓰는 기술들 또는 기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합 개발 환경 IDE.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툴이죠.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환경, 뭐 편집기라든가 컴파일러라든가 디버거라든가 예전에는 뭐 저도 조금 옛날 얘기하면 좀 제가 너무 나이 든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옛날이고 해봐야 뭐 20년 전이니까 하기야 뭐 그때 전에 선배들도 그랬겠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게 뭐 어떤 뭐 개발 이 ID 환경이라는 게 상용으로 판매하는 거가 있긴 있었어요. 파워빌더나 뭐 또는 C 개발할 때 당연히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거는 상용으로 팔기는 돈이 너무 비쌌어요. 뭐 1,200만 원씩 뭐 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솔루션 비쌌죠. 그래서 그런 통합 기반 환경이 있었긴 했지만 그게 없는 경우는 저 때만 해도 뭐 웹 개발할 때 뭐 울트라 에디트 뭐 이런 거 에디터 써서 했었어요. 뭐 이렇게 에디터로 에다가 진짜 코드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진짜 자바 컴파일러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요즘은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 각 언어별 또는 환경 플랫폼별로 다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기라든가 컴파일러든가 디버거라든가 이런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 그 개발할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뭐 디버거라든가 또는 편집기도 이렇게 다 실제 손으로 타이핑해서 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어떤 코드를 썼을 때 오타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오타도 검증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문법에 어떤 언어별로의 문법별로, 그 다음에 실제 그 뭐 자동 완성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제공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직접 타이핑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휴먼 에러를 많이 방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툴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통합해서 제공하는 환경이 IDE이고요. 그런 툴이 도구가 그런 IDE를 제공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드의 자동 생성이라든가 컴파일 이런 것들이 추가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또 생산성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실행하거나 테스트할 때 오류 발생되는 부분을 시각화해서 수정이 이제 용이하고요. 외부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언어별로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는데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클립스라는 것이 이제 아주 우리 자바 기반의 자바, 뭐 다른 언어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자바 언어로 개발을 할 때 뭐 JSP라든가 자바 언어 기반의 웹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IDE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뭐 IBM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료로 제공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많이 쓰죠. 네. 상용이 아니죠. 그 뭐 운영 체제는 뭐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맥OS나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는 어떤 그 실행 프로그램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이거는 뭐 아주 오래됐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윈도우 기반의 어떤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뭐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그것만 쓸 수 있죠 사실. 윈도우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사실 상용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상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그만두고 그 인도 사람인가 무슨 샤벨렌가 무슨 그 CEO가 있어요. 그 CEO가 이제 공개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오픈 정책을 하다가 하면서 이 커뮤니티 버전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업에서 쓸 때는 당연히 뭐 돈 주고 비용 들여서 사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버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코드는 이제 애플에서 쓰는 맥이나 아이폰 이런 거, 맥OS, iOS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쓰는 그 개발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앱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이클립스 기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거기다가 그 플러그인을 탑재를 해서 안드로이드 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추가해가지고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아예 그냥 전용 안드로이드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전용 개발 환경 IDE를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뭐 왜 그랬냐면 이클립스 자바가 사실은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이제 오라클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클에서 인수가 되면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상용해서 비용이나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따지는 데라서 자바를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가 자바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도 자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소송도 하고 막 그랬죠. 구글하고 이제 저기 오라클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아예 전용 플랫폼
개발 환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래 자바 기반에 만들었던 그 언어가 그냥 모바일 할 때도 썼었는데 아예 그냥 뭐 고라든가 또는 코틀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아예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전용으로 제공을 하고요. 거기서 코틀린으로 개발을 하면 거의 뭐 자바하고 100% 호환되면서 어떤 저작권 문제 없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IDEA는 그 이클립스하고 거의 이렇게 뭐랄까 이게 쌍벽을 이루는 그 자바 기반의 어떤 솔루션 개발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쓰는 언어예요. 그 개발 환경이 툴이고요. 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지금 이게 이것도 역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얘는 상용도 있고 무료로도 쓸 수 있는 버전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나 JSP나 또는 뭐 코틀린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는 이제 뭐 코틀린도 쓰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거나 또는 이 IDEA를 쓰거나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다운로드 주소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클릭하셔서 한번 설치해 보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또 시험 보실 때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빌드 도구라고 있는데 빌드 도구는 이제 뭐 이제 소스 코드 파일을 컴퓨터에 실행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나 결과물을 빌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이제 실제 제품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그 과정, 그런 걸 빌드라고 해요. 근데 그 빌드를 도와주는 자동화하는 그런 도구, 그런 것들이 이제 빌드 도구인데, 쉽게 말하면 뭐 소프트웨어를 변환하는 과정을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하는 거하고 컴파일하는 과정들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엔트라는 게 있고 어나더니트 툴이라고 엔트라는 게 있고 메이븐, 뭐 그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엔트하고 메이븐은 다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건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빌드 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도구, 자동화 도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이렇게 오픈 소스 하는 재단에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징, 이제 패키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아까까지 이제 빌드까지 해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실제 이제 패키징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판매하는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만 보통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는 단계를 거치고요. 웹 기반으로 이렇게 사이트 오픈을 하는 형태는 사실 패키징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상품으로 이렇게 단일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 그런 사이트를 오픈할 때는 뭐 패키징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냥 바로 그냥 오픈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제 그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용 소프트웨어 어떤 솔루션, 판매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 때 이런 배포하기 전에 패키징을 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듈별로 생성된 시행 파일들을 묶어서 배포용 설치 파일, 그러니까 설치 파일,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과정, 이것이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키징이라는 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소스 코드를 향후 고려해서 모듈화해서 패키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환경의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 형태로 패키징하고요. 그다음 패키징의 뭐 고려사항은 이제 당연히 뭐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시각적인 자료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신경 써서 패키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객의 편의성 고려라든가 패키징 변경 개선 관리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자, 패키징 작업 순서. 이거는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 있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혹시 뭐 시험에 나오면 패키징 작업 순서가 뭐냐라고 뭐 이제 순서를 뭐 맞추라고 뭐 하는 시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는 없고 이해를 많이 하시면 외울 수 있는 것이 되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제 패키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모듈을 갖다가 이제 실제 배포하고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맨 처음에는 이 작성된 코드의 기능이 정상적인지 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기능 식별.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듈로 하죠. 단위 코드 형태로 모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빌드를 하죠.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환경을 분석해요. 사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쓰지? 그래서 어떻게 배포를 하면 좋을까 하는 사용자 환경 분석을 하고요. 사용자 환경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들을 실제 배포용 파일 상태로 패키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적용 및 시험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변경 개선합니다. 불편사항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배포를 하죠. 이 절차를 쭉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논리적인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능 식별을 하고 난 다음에 기능이 원하는 기능 어떤 식별한 기능 작성된 코드의 기능들을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능들을 다 식별하고 그다음에 모듈화하고 모듈화해서 빌드하고 빌드한 다음에 사용자 분석한 다음에 사용자 분석에 기반으로 해서 패키징을 적용해보고 그다음에 테스트해보고 패키징한 것도 이제 실제 패키징한 다음에 아까 테스트하고 좀 다른 거는 아까는 이제 기능 테스트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패키징을 한 다음에 실제 배포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해보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가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되고 동작을 하는지 그런 걸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변경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마지막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릴리즈 노트라는 것은 이제 개발 과정에서 배포하는 정보를 사용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공유하기 위한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포 문서라고 해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뭐 설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체 기능이 어떻고 서비스 내용은 뭐고 개선 사항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배포 문서. 배포 문서라는 것을 뭐 영어로 쓰면 릴리즈 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전 관리, 릴리즈 정보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 순서는 뭐 당연히 이제 모듈을 식별하고 릴리즈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릴리즈 노트를 개열을 작성하고 영향도 체크하고 정식 릴리즈 노트를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추가 개선 및 활동 항목을 식별합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라는 거는 저작물이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디지털 저작권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건 시험에 꼭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작권자가 배포한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가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의 상성, 유통, 이용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걸쳐서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보호하는 기술. 그래서 뭐죠? 디지털 저작권이라는 거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권자가 의도한 대로 필요한 용도, 어떤 용도의 범위를 한정시켜서 사용하도록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를 생성, 유통, 이용하기까지 전 과정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 거. 그것이 이제 디지털 저작권 관리고요. 자,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작권. 그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작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래 한글과 컴퓨터, 아래 한글
한글 프로그램은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야?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컴퓨터를, 이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면 어떤 권한을 갖는 거예요? 사용권만 갖는 겁니다. 사용권. 아시겠어요? 네, 사용권. 우리가 돈 주고, 비용 주고 구매를 하면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사용권. 저작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작권은 당연히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거예요. 돈 주고 사면.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달라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그 회사가 있고 그 물건을 가지면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근데 또 다른 게 소프트웨어를 사면요. 소프트웨어는 소유권은 팔질 않아요. 소유권은. 아시겠어요? 저기 반드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그 만든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제품에 대한 사용권만 갖게 됩니다. 사용권. 제품에 대한 소유권도 없어요. 돈 주고 사면.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소유권은 우리가 없다. 소유권. 자, 그래서 사용권만 갖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그게 좀 달라요. 다른 어떤 물품들하고. 그다음에 원본 콘텐츠가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디지털로 변환해서 패키저화해서 DRM 패키징 수행을 하고요. 자, 이게 DRM 패키징을 왜 하냐면 이 저작권이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 디지털 저작권 같은 경우는 무한복제가 가능하잖아요. 무한복제.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는 이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RM으로 패키징하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저작권이라는 것을 암호화해서 전자서명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클리어링 하우스에 등록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리어링 하우스에 있는 등록된 라이선스 정보를 사용자 인증과 컨텐츠에서 소유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권한 소유가 바뀌고요. 자, 그래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구매를 하면 그 라이선스에 대한 그 사용권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면 이제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흐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도를 잘 보셔서 이 컨텐츠 제공자가 이 패키저하고 컨텐츠 메타데이터 이런 정보를 가지고 라이센스 등록을 클리어링 하우스에다가 권한 정책이나 라이센스 등록하는 데다가 등록을 하면 이 컨텐츠 분배자가 이제 배포를 하고 판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소비자는 그 DRM 컨트롤을 통해서 DRM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용권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RM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의 범위와 사용하는 걸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 사용의 어떤 권한만 가지고 사용하고요. 그걸 가지고 뭐 재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뭐 그거를 변조를 해가지고 또는 변형을 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또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용어들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클리어링 하우스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자, 패키저, 그 다음 컨텐츠 분배자, 컨텐츠 소비자, DRM 컨트롤러, 보안 컨테이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기술 요소. 뭐 당연히 이제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작권 어떤 그 제품의 사용권만 줘야 되고 그 어떤 컨텐츠를 변경하거나 또는 뭐 도용하거나 복사하거나 복제하거나 할 수가 없도록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암호화 기능이라든가 키 관리라든가 암호화 파일 생성, 식별 기능, 저작권 표현, 정책 관리, 크랙 방지, 인증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용으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은 이런 그 저작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돈 주고 산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의 어떤 그 노고,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형상 관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개발하고 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개발 전체 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있죠. 그것들을 변경 관리하기 위한 데 쓰는 것이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이 좀 우리나라 말로 이게 형상이 뭐지?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떤 조각으로 만든 형상인가?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형상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어 가면서 나온 산출물, 그 산출물을 작성하게 되는데 산출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다음 분석 설계 문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당연히 그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 변경 내역이라든가 모든 어떤 환경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의 변경 원인이라든가 제어하고 적절히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상 관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적용된 활동이고 유지 보수 단계에서도 수행됩니다. 이런 어떤 형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문서로 다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유지 보수도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형상 관리는 개발 전체 비용을 줄이고 개발 과정의 여러 방해 요인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밑에 그 형상이라는 용어가 configuration, 영어로는 configuration인데 config라는 게 어떤 속성이나 그런 건데 그 속성이나 그런 것들을 정의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건 개발 단계의 과정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설명, 문서, 데이터 뭐 이런 걸 통칭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게 뭐 혹시 시험에 나오면 외울 수 있는 어떤 건데 형상 관리의 품질 보증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형상 식별, 버전 제어, 형상 통제, 감사, 기록. 그래서 이 제어가 조금 식별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볼 수 있는데 형상 관리 대상에 대한 식별하고 그다음에 버전 제어 이런 것들이 이거 잘못 드렸네요. 형상 식별하고 형상에 대한 내용을 식별하는 거는 어떤 정의하는 거죠. 그 이름, 관리, 부여, 번호 부여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전 제어하고 통제하고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보면은 형상 통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 통, 감, 기 이렇게 해서 형상 관리의 어떤 절차, 기능, 중요 요소들을 외워볼 수 있어요.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기, 형상 감사, 형상 기록. 그래서 이렇게 형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페이지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 요거는 읽어보세요.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배포를 하고 나서도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버전 등록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임포트하고 인출하고 예치하고 동기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라는 것이 있는데 SVN 하고요. Git라는 것이 두 가지 나오거든요. 요거는 실제 지금 실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쓰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SVN은 형상 관리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버전 관리하는 그런 도구인데 혹시 이제 서브 버전이라고 SVN인데 이거 SVN하고 Git라는 것도 다 이 그 오픈 소스 형태로 뭐 이렇게 일종의 제공하는 거라서 다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SVN하고 Git의 차이점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고요.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 뭐 제가
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뭐 프로그램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Git SVN은 쉽게 말하면 서버에다 설치해가지고 중앙 집중으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서버에다가 실제 여기다가 다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를 소스를 관리를 합니다. 소스 관리를 해요. 소스 관리를 하고 여기서 카피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제 개발자들이 다 따로따로 개발을 한 다음에 수정된 거를 위로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를 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요. 커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용어들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미지를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Git는 이제 약간 아까는 이제 서버에다가 소스를 올려놓고 관리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SVN은 보통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시스템 개발할 때 보통 서버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구조에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Git는 이제 이 오픈 소스에서 개발할 때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보통 이제 서버에다가 올려놓는 건 아까 똑같은데 이 서버가 이제 Git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분산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인터넷상에다가 올려놓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Git라는 그런 구조로 관리를 하고요. 이거는 좀 다른 게 이제 분산 구조예요. 분산. 그래서 아까는 중앙에서 다 소스를 갖고 있다가 카피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수정한 다음에 이게 커밋해서 업데이트 치는 건데 이 Git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서버에다가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소스가 어디에도 있냐면 소스가 여기도 있고 이 클라이언트 쪽에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도 소스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 버전하고 Git의 차이점. 그래서 이거는 서브 버전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고요. Git는 분산형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서브 버전은 아파치, 그 다음에 Git는 GNU GPL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요. 아파치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장 소프트웨어 통합 구현 또는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 내용상 깊이 있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뭐 어떤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실무에서 실제 쓰는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아마 기본적인 지식 정도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3장 통합 구현 및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